안녕하세요. 오늘은 골관절염에 대해서 5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드릴 말씀은 관절염이 있는 환자들한테 무슨 운동을 해야 하나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이제까지 경험으로 보면 의사들도 그렇고 환자들도 그렇고 관절염에 대한 운동에 대한 효과를 좀 간과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인상을 사실은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면을 조금 자세히 파헤쳐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해를 좀 높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4번의 강의를 거쳐서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관절염의 치료에 대해서는 여기 표에서 테이블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약제를 쓰고 또 인젝션을 쓰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많은 것들이 인컨클루시브한, 결정적인으로 이 결과를 보이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그 권위 있는 그 관절염 학회에서는 이 베이직 세라피로, 프라이머리 세라피, 베이직 세라피로 운동과 체중 조절과 교육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임상 전선에서는 이 베이직하고 프라이머리 세라피에 대해서 많이 간과되고 있는 면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도 외래에서 환자를 보시면 아마 이런 종류의 대화를 종종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환자분한테 운동을 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환자분은 아주 자신 있게 잘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고 조금 더 물으면, 저는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을 해요. 또는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일을 해요. 혹은 많이 걷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약을 잘 먹고 있는 환자한테 추가로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아니, 운동은 별로 안 하고 있는데요. 왜 안 하느냐고 물어보면, 바빠서.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운동이 갖고 있는 효과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고요. 또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슨 운동을 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화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사들과 또 환자들은 이런 면에서 운동이 정말로 효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고, 또 있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알아야 될 것이고,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어떤 환자한테 특별히 효과가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많은 분들이 관절염이 생기면 운동을 더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더 나빠지기 때문에 안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얼마나 오래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런 면에 대해서 좀 결론을 가질 수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절염에서 운동의 의미는 4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시중에서 유튜브나 또는 많은 방송 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관절염에 대한 운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근력 강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에 안전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트레칭이나 여러 가지 그런 아류의 이 운동을 하면서 기능의 개선 또는 통증의 개선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중요한 부분이 운동이 갖고 있는 항염증 작용, 또 이 관절염의 타겟이죠. 연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이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강의를 한번 들으시고 이런 4가지 운동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부터 이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어떤 선생님들은 조금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왔던 모양입니다. 이제까지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와 오스테오 아스라이티스의 차이점은 이
염증의 정도의 차이다 하는 거를 염증이 있다 없다 하는 것에 의해서 많이 차이를 뒀지만 골관절염, 오스테오아스트라이티스도 그 염증의 정도가 미미는 하지만 점진적으로 낮은 그레이드의 염증이 있으면서 그것이 대사성 요인이나 또는 염증의 요인이나 혹은 미케니컬한 요인이나 이런 것이 트리거링이 되면서 관절 안에 시노바이티스가 생기고 또는 본메로 리전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카틸리지까지 디그레데이션이 되면서 전체적인 관절 전체의 염증이 또는 그 손상이 번지는 홀 조인트 디지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운동은 이 시스테믹 로우 그레이드 인플라메이션에 대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노바이티스가 있거나 또는 뭐 카틸리지 웨어가 있으면 환자분들은 잘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근육이 마르게 되고 또 팻이 축적이 되고 이런 것들은 데멘티아라든지 또는 아테로스클로시스라든지 또는 DM이라든지 이런 대사성 질환을 만들게 되고 이런 대사성 질환은 더욱이 관절염을 촉진하게 되고 그래서 환자분들은 더욱 못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이런 비셔스 사이클을 이루게 됩니다. 운동은 바로 이 부분에서 이런 크로닉한 인플라메이션을 저해해주는 중요한 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Exercise is Medicine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관절 질환이 있으면 가능하면 움직이지 말으라고 했습니다. 염증이 자꾸 도지기 때문에 그래서 움직이지 말라고 했지만은 최근의 트렌드에서는 이 관절 운동을 중요한 엔티 인플라머토리 툴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의 처방은 곧 항염증 그 약의 처방과 같다 하는 것이 새로운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찌감치 2003년도에서부터 관절 운동을 하게 되면 쇼텀에서 베닛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효과는 NSAID의 효과와 거의 버금간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벌써 2003년도부터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근육에서는 마이오카인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마이오카인을 분비를 해서 그것이 오토크라인, 파라크라인, 엔도크라인 효과를 통해서 머슬 자체를 하이퍼트로피 시키고 리제너레이션 시키기도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올간에 걸쳐서 중요한 역할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머슬은 중요한 내분비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상당히 많은 마이오카인이 생겨서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 기능은 뭐 단순화시키면 주로 지방을 녹이고 패티 엑시드 옥시데이션을 통해서 지방을 녹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블러드 글루코스를 낮게 되고 또 이뮨 레귤레이션 시켜서 이뮨 커패시티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또 튜머로제네시스를 억제를 하고 서머제네시스를 만들게 됩니다. 주로 우리의 대사성 그 항산성에서 좋은 쪽으로 많이 관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이오카인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사이토카인입니다. 반면에 또 지방 역시 중요한 내분비 기관입니다. 지방은 비세럴 팻이 있고 서브큐테니어스 팻이 있죠. 이런 팻들이 여러 가지 이 사이토카인, 펩타이드를 분비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방에서 나오는 카인이다. 그래서 아디포카인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디포카인이 생겨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작용은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인플라메이션을 일으키고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을 느껴서 이 당뇨를 더 심하게 만들고 엔도테리얼 셀의 그 펑션을 떨어뜨려서 이 동맥경화를 만드는 그런 주로 대사성 질환에서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쪽의 이 이펙트를 가진 것이 이 아디포카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디포카인과 마이오카인은 서로 이 그 항산성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디포카인은 프로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고 마이오카인은 그것을 억제하는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염증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또 팻과 머슬의 생성을 서로 조절을 해서 바디 컴포지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머슬 에디포스 엑시스는 이 메타볼릭 호메오스타시스 대사 관련에 대한 항산성을 밸런스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가지 사이토카인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몸은 뭐 네 가지 컴포넌트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뼈하고, 팻하고, 근육하고, 기타 다른 장기들이죠. 이런 구성 성분들이 있는데 대개 제가 환자분들이나 강의를 나갈 때 물어보면은 우리 몸에서 이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뭐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잘 대답을 못 하시지만 대답하시는 분도 역시 뼈가 무게가 제일 많이 나가죠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많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남녀에 관계없이 머슬의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40% 내외, 그 다음에 팻이 20%에서 30% 사이, 그 다음에 뼈가 많고 나머지 기관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머슬 40%,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오르간입니다. 토탈 바디 매스의 약 40%에 작용하는 이 근육이 내분비 기관이라는 거죠. 그 내분비 기관을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운동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운동은 간단하게 단순히 한 번만 운동을 하더라도 근육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마이오카인을 분비를 해서 인플라메이션을 떨어뜨릴 수 있고 또 크로닉하게 계속적으로 8주 이상의 운동을 하게 되면 이런 근육에서 나오는 마이오카인뿐만 아니라 에디포스 티슈에서 나오는 에디포카인도 억제를 해서 팻 매스를 줄이고 그 다음에 DM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인플라메이션을 떨어뜨리는 그런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제가 처음에 이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의 패서피지올로지를 말씀드린 걸로 다시 돌아가서 이런 시스테믹한 로우 그레이드 인펙션에 대해서 에디포카인을 줄이고 마이오카인을 늘리는 이런 엑서사이즈 효과에 의해서 로우 그레이드의 인플라메이션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가 생겨날 수 있는 기반을 제거할 수 있는 게 바로 엑서사이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강의를 시작할 때 여러 가지 퀘스천에 있듯이 운동이 좋긴 좋은데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랑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염의 리해빌리테이션은 여러 가지가 있죠. 땅을 밟고 하는 운동이 있고 또 물에서 하는 운동이 있고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 체중을 조절하는 방법, 그 다음에 바이오미케니컬하게 어떤 뭐 브레이스라든지 인솔이라든지 이런 거가 되겠죠. 이런 인터벤션 또 이제 환자가 계속 엑서사이즈를 할 수 있게끔 인커리지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골관절염에서 non pharmacological 트리트먼트죠. 그래서 리해빌리테이션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 엑서사이즈 세라피는 짧은 기간 동안의 베네핏을 최소한이라도 짧은 기간의 베네핏을 얻을 수 있는데 그 효과가 NSAID랑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드린 바가 있고요. 이건 벌써 2003년도부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엑서사이즈는 굉장히 세이프하다는 거죠. 보통 드럭에서 볼 수 있는 에디포스 이펙트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엑서사이즈를 해도 90%를 다 마친 후에도 페인 레벨이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 또 시비어한 디지즈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가 캘그레인, 로렌스 그레이드의 3, 4로 돼 있는 그런 환자한테 적용을 해도 엑서사이즈의 베니핏은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 토탈리를 기다리는 그런 환자들한테도 역시 페인을 감소시킬 수 있고 액티비티 레벨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까지 증명된 엑서사이즈의 이펙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표를 보시면 이쪽이 이펙트 사이즈입니다. 이 엑서사이즈의 종류를 이 엔세이드랑 비교를 했습니다. 두 가지 엔세이드랑 비교를 했는데요. 아세타미노펜하고 오랄 엔세이드, 그다음에 토피컬 엔세이드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전체 엑서사이즈는 엔세이드랑 비슷하거나 또는 아세타미노펜보다는 거의 두세 배 이상의 효과를 보이는 것이 엑서사이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엑서사이즈의 페인 릴리빙 이펙트는 니의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의 정도에 관계없이 거의 비슷하게 또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OA 심각도에 비해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까지 얘기 나오고 있는 운동의 효과입니다. 그럼 이 운동 중에 어떤 운동이 좋습니까? 좋은 약을 환자분들이 찾는 것처럼 좋은 운동을 추천해 주는 것이 역시 또 중요하겠죠. 자, 운동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운동의 종류는 이제 에어로빅과 아날리틱 엑서사이즈. 에어로빅은 주로 이제 칼로리 소모를 해서 카디오바스큘라 피트니스를 증가시키는 것이고, 애널리틱 엑서사이즈는 특별히 이제 무릎이나 이런 관절의 기능과 ROM과 이런 것들을 스트렝스와 이런 것들을 증가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아나에로빅 엑서사이즈는 레지스턴스를 주로 가하게 돼서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시고, 이거는 땅에서 하는 거, 물에서 하는 거, 또 웨이트 베어링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차이. 또 뉴로머스큘라 엑서사이즈는 특별한 액티비티를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엑서사이즈가 되겠죠. 이런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엑서사이즈가 종류가 있겠지만은 아마 이런 것들은 에어로빅 엑서사이즈일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non 에어로빅 아니에어로빅 엑서사이즈가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은 역시 아네어로빅 엑서사이즈가 되겠죠. 조금 전에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날리틱 엑서사이즈에 통하고, 이런 것들은 이 아네어로빅 엑서사이즈에 속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뉴로머스큘러 액티비티는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의 방법이 많이 개발되고 또 환자들한테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엑서사이즈는 그 목적에 따라서, 한 목적과 대상에 따라서 세 가지 정도로 다시 한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로리 소모를 통해서 카디오레스피레이터리 피트니스를 증가시키는 에어로빅 엑서사이즈, 그 다음에 레지스턴스를 통해서 머슬 스트렝스를 증가시키는 그런 엑서사이즈, 그 다음에 특별한 활동의 이 활동을 좋게 만드는 퍼포먼스, 이런 여러 가지 종류로 대별이 될 수 있는, 운동의 종류로 대별될 수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각 종류에 관계없이 운동의 효과는 거의 유사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논문을 이렇게 많이 검토를 하다 보면은 이 엑서사이즈에 대한 컴패러티브 스터디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논문들이 좀 불충분하게 논문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런 각 운동 사이에는 효과가, 그 효과라는 거는 페인과 펑셔널 액티비티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래프입니다. 이쪽에는 엑서사이즈 종류고요. 이쪽에서는 두 가지의 엔세이드의 종류죠. 보시는 것처럼 에어로빅 엑서사이즈가 제일 유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랜드 베이스의 엑서사이즈는 물에서 하는 그런 엑서사이즈보다 효과가 좀 좋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건 사실 엑서사이즈의 차이보다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고 외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물에서 하는 운동은 그렇게 원하는 대로 자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자주 원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에 아마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스트렝스닝 엑서사이즈는 여러 가지 엑서사이즈가 있는데 이거 보시는 것처럼 아이소토닉, 아이소메트릭 또는 아이소카이네틱 엑서사이즈 또는 웨이트 베어링, non 웨이트 베어링 엑서사이즈 여러 가지가 차이가 있지만 이런 스페시픽 타입에 따라서 그 효과의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다, 비슷하다 하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 결과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non-weight bearing exercise하고 weight bearing exercise하고 aerobic exercise를 비교를 했습니다. 짧은 8주 이내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non-weight bearing exercise가 이펙트 사이즈가 제일 큽니다. 하지만 롱텀하게 볼 때는 weight bearing과 non-weight bearing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 하는 그런 이 시스테믹 리뷰 결과를 알 수가 있고요. 오히려 웨이트 베어링 엑서사이즈를 하게 되면은 페인이 더 가중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엑서사이즈를 권고하는 요령은 만약에 웨이트 베어링 엑서사이즈를 하면 로드를 좀 감소시키는 non 웨이트 베어링까지는 아니더라도 로드를 감소시키는 그런 엑서사이즈를 권하는 게 좋고요. 하지만 non 웨이트 베어링 엑서사이즈를 오래 하다 보면 여기 그 얘기입니다. non 웨이트 베어링 엑서사이즈 오래 하다 보면 카틸리지의 메타볼리즘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harmful 이펙트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페인이 감소되자마자 다시 로드를 주는 그런 엑서사이즈로 전환하는 게 좋다 하는 이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이런 페이퍼가 난 적이 있는데 앵클을 다쳐서 7주간 웨이트 베어링을 못했더니 카틸리지의 시닝이 아주 현저하게 보이더라 하는 그런 논문의 결과도 있습니다. 어떤 스트렝스닝 엑서사이즈 중에서 어떤 근육을 사용하는 게 좋으냐 하는 퀘스천을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근육 하나하나를 이렇게 해부하듯이 분리해서 그것을 비교하는 연구는 상상만 해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페이퍼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의 페이퍼들이 쿼드리셉스의 효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있는 페이퍼에서는 쿼드리셉스, 이 스트렝스닝 엑서사이즈를 쿼드리셉스로 하거나 햄스트링 하거나에서 하거나 조인트 스테빌리티를 증가시키고 또 페인을 임프루브 시키는 것은 비슷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벌브한 컴파트먼트, 미디얼 사이드냐, 라테랄 사이드냐, 이 컴파트먼트에 따라서 엑서사이즈를 시키는 이 머슬의 종류를 달리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시스테믹 리뷰를 한 것이 있는데 쿼드리셉스 스트렝스닝만 시키면은 이펙트 사이즈가 조금 작은데 여러 가지 머슬을 같이 동시에 이 엑서사이즈를 시켰더니 이펙트 사이즈가 좀 더 크더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통계적인 차이는 없지만 가능하면 여러 가지 로월림의 경우입니다. 로월림에서 하지에서 여러 가지 근육을 동시에 운동을 시키는 게 조금 유리하겠다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엑서사이즈의 방법에 따라서 그 이펙트 사이즈는 그렇게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환자에 따라서 어떤 엑서사이즈가 어떤 환자들한테는 조금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베스트 엑서사이즈는 컴바인드 프로그램을 가져라. 뭐냐면 스트렝스닝 하는 엑서사이즈, 또 유연성을 늘리는 엑서사이즈, 에어로빅 커패시티를 늘리는 엑서사이즈를 동시에 하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요. 이 페이퍼는 상당히 중요한 임팩트를 끼치고 있는 페이퍼입니다. 2010년도에 ORG에서 합의된 그런 레코멘데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하나의 엑서사이즈보다 하나의 엑서사이즈가 다른 엑서사이즈보다 더 좋다는 근거는 없지만 그래도 스트렝스닝 엑서사이즈와 에어로빅 엑서사이즈를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트리트먼트 엑서사이즈의 방법으로 권하는 게 좋겠다.
그런 다음에 그 ORG에서는 이런 세 가지 레귤러 에어로빅, 머슬 스트렝스닝, 그 다음에 ROM의 개선, 이것을 이 환자들한테 권하도록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저희가 엑서사이즈를 레코멘드 하는 거는 처음에 이제 페인과 인플라메이터리 컨디션을 이렇게 조절을 하고 떨어뜨리고 그러는 게 우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칭을 통해서 모빌리티를 개선을 하고 머슬을 강화시킴으로 해서 스트렝스닝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이 에어로빅 뉴로머스큘러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무브먼트를 개선하는 이런 단계로 진행을 하는 것을 보통 일반적으로 환자들한테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페이퍼에서는 이런 중요한 점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모아서 이 여러 그 골관절염 전문 학회에서는 가이드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 아메리칸 컬리지 오브 류마톨로지라는 아주 큰 기관이죠. 이런 데에서는 심톰에 관계없이 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이 베이스라인 디지즈에 관계없이 모든 환자한테 엑서사이즈는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에서 하는 그 엑서사이즈, 수영 같은 그런 엑서사이즈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도움이 된다고, non-weight bearing이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많이들 공고를 하고 있지만 땅에서 하는 엑서사이즈보다 특별히 좋을 거는 없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환자들한테 이 엑서사이즈는 반드시 인디비주얼라이즈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라에서의 레코멘데이션은 이렇습니다. 엑서사이즈는 분명히 페인을 감소시키고 피지컬 펑션을 증가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트렝스닝 엑서사이즈에서 코드리셉스나 또는 로울림의 전체적인 그 스트렝스 엑서사이즈는 분명히 페인을 감소시키고 피지컬 펑션을 증가시킨다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 율라에서는 믹스드 프로그램이 좋겠다 하는 것이고, 환자들한테 처음에는 반드시 에듀케이션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계속 그 엑서사이즈를 할 수 있도록 인커리지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 2013년도에 율라의 가이드라인입니다. ORG는 몇 번에 걸쳐서 가이드라인을 리비전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믹스된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역시 다른 그 학회와 마찬가지로 모든 엑서사이즈가 모든 환자한테 적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는 그 랜드 베이스의 엑서사이즈, 땅에서 하는 엑서사이즈가 조금 효과는 조금 적지만 워터 베이스 엑서사이즈에 비해서 페인의 면에서는 좀 더 나은 그런 그 효과를 보인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스트렝스닝 엑서사이즈가 가장 모더레이트한 베니핏을 갖고 있고, 이런 스트렝스닝 엑서사이즈는 레지스턴스를 주면서 이 머슬 스트렝스를 올리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코드리셉스 엑서사이즈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어떤 이 엑서사이즈가 좋습니까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를 해보면 뭐 이렇습니다. 몇 번 강조를 하는 거지만 모든 타입의 엑서사이즈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그런 그 우월성이 있지는 않다. 모든 엑서사이즈가 비슷하게 분명히 효과를 올릴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가능하면 땅에서 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이고, non-weight bearing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물론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웨이트 베어링을 하다가 또 페인이 있으면 non-weight bearing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운동 방법을 추천하는 것이 좋겠고, 스트렝스닝 엑서사이즈는 중요하고 그것이 레지스턴스랑 동반된, 그러니까 무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고, 모든 학회가 거의 일률적으로 컴바인드 엑서사이즈, 에어로빅, 스트렝스닝, 퍼포먼스 엑서사이즈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랜드 베이시스의 엑서사이즈고, non weight bearing을 하는 그런 엑서사이즈의 유해를 볼 수 있을 것이고, 대개 이 non weight bearing을 하려면 이런 기구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또 아네어로빅 엑서사이즈를 하려면 또 이런 기구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이거 이외에 굉장히 많은 이 운동의 종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셔서 이런 근육의 엑서사이즈의 종류를 환자들한테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럼 어떻게 운동이 좋은 건 알았는데 이 운동을 얼마나 약으로 치면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냐, 어떻게 먹어야 되나 하는 얘기를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운동의 종류를 이제 처방의 종류를 얘기를 하면 얼마나 강도로 하느냐, 얼마나 자주 하느냐, 얼마나 오래 하느냐, 그 다음에 이걸 어떤 방법으로 투여를 해주느냐 하는 이런 방법을 나눌 수가 있고요. 인텐시티는 이렇게 하이, 비거러스, 모더레이트 이렇게 나눌 수 있고, 프로그램을 환자들한테 어떻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이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홈 엑서사이즈, 또 커뮤니티 베이스 엑서사이즈, 또는 인디비듀얼하게 맨투맨으로 이렇게 이 전달을 하는 그런 모드 오브 델리버리를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엑서사이즈의 도즈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최소한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니멀리스트 어프로치는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레시피, 제너럴 퍼포즈를, 그러니까 딱 정해진 엑서사이즈 레지멘이 딱 이렇게 정해져서 환자한테 주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 하는 얘기고, 최소한 12개의 개인화된, 슈퍼바이즈로 된 개인화된 그런 운동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것이 좋다 해서 이런 스터디에서는 12개 이상의 레지멘을 갖고 세션을 한 환자하고 그 이하의 환자를 이렇게 비교했더니 페인하고 피지컬 펑션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서사이즈 일단은 할 바에는 어느 수준 이상으로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얼마나 세게 이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어떤 기준은 없지만 페인의 아웃컴을, 페인이 좋아지려면 최소한도 니의 스트렝스가 30%는 증가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떤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쭉 적용을 해서 해봤더니 이런 스트렝스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이 어메리칸 컬리지 오브 스포츠 메디신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많이 이런 머슬 스트렝스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보면은 대부분의 가이드라인은 조금 모더레이트 또는 마일드하게 환자들한테 권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단 하게 되면 엑서사이즈는 12주 이상의 이 엑서사이즈를 계속 지속을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한번 이 엑서사이즈를 할 때 일주일에 150분 정도의 모더레이트 엑서사이즈 또는 비거러스 액티비티를 할 때는 75분 이상, 2시간 반 내지 1시간 15분 정도의 엑서사이즈의 이 듀레이션을 갖는 것이 좋다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 걷는 거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엑서사이즈의 종류의 하나일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외국도 그렇게 다를 바가 없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분들은 이렇게 엑서사이즈를 할 수 있는 종류가 이게 어베이러블한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걷는 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걷는 거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갖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150분 정도를 모더레이트 엑서사이즈, 이렇게 슬슬슬 걸을 때 하는 건 모더레이트 엑서사이즈고, 이제 제대로 걷는 자세를 갖춰서 페이스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가면 비거러스한 이 워킹 액티비티가 될 텐데, 150분을 걷기가 어려울 때는, 또 피지컬 이런 걷기가 어려울 때는 이 바이킹이나 이게 노르딕 폴 같은 거, 노르딕 폴 같은 걸 사용을 해서 권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루에 6,000보 이상은 걸어줘야 이 펑셔널 임페어먼트를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어메리칸 컬리지 오브 스포츠 메디신에서 권하는 그런 액티비티의 도즈하고 인터벌이나 이런 거 보면요, 일주일에 2세션 이상은 2세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세션은 2번 내지 4개의 세트, 이거를 8번 내지 12번 반복하는 겁니다. 한 번 할 때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맥시멈 에포트의 60에서 80%. 상당히 힘을 줘서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의 세션 이상을 해야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연세가 좀 드신 분이나 또는 좀 이 엑서사이즈를 잘 안 해보신 분은 최소한 2세션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또한 덴마크에서 권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에서도 2세션 이상의 뉴로머스쿨러 엑서사이즈를 6주 동안은 해라 하는 그런 공고사항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엑서사이즈를 할 때 아까 그 아메리칸 컬리지 오브 스포츠 메디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강도의 맥시멈 에포트의 60에서 80%를 하라고 그랬는데 사실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에 대해서 그 인텐시티에 대한 그 연구 논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몇 개 있는 그 연구 논문을 한번 검토를 해보면 인텐시티와 이 논문에서는 그렇습니다. 인텐시티와 듀레이션은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하이 인텐시티의 엑서사이즈를 하게 되면 이 머슬 게인의 스트렝스 게인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그렇지만 그 높아진 그 스트렝스의 게인이 곧바로 페인과 펑셔널 임프루먼트와 차이가 나게끔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99년도에 이런 재미있는 스터디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이클에 올라가서 자전거에 올라가서 25분 동안 세 차례 일주일에 이렇게 그 환자를 엑서사이즈를 시켰는데 하이 인텐시티는 자기 허트레이트의 70%, 로우 인텐시티는 자기 허트레이트의 40%를 하게끔 해서 같은 기간을 이렇게 엑서사이즈 시켰더니 양쪽 그룹에서 그 페인이나 또는 펑셔널 액티비티 그 임프루버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하는 거에서 이 페이퍼들의 내용은 인텐시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얘기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하이 임팩트 엑서사이즈, 또 러닝을 하는 환자들한테 러닝은 계속 시키는 것이 좋다. 심지어는 이 러닝을 계속 시키면은 토탈리를 하는 환자도 그 토탈리를 연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하이 임팩트 엑서사이즈는 효과가 있다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그 바가 있습니다. 또 이 논문은 2017년도에 발표된 논문인데 상당히 디자인이 잘 된 논문입니다. 이 하이 도즈의 하이 인텐시티를 한 그룹하고 로우 도즈의 로우 인텐시티를 한 이 그 그룹을 둘을 비교했습니다. 이쪽이 하이 도즈고요. 이쪽이 로우 도즈입니다. 그래서 그 하이 도즈는 이 그 70에서 90분 정도 계속을 하겠고요. 로우 도즈는 20에서 30%를 하게끔 했는데 이런 하이 도즈, 하이 인텐시티의 이 그룹에서 훨씬 펑셔널 임프루먼트나 페인이 좋아졌다는 결과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연구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연구 결과는 이제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 연구는 아닙니다. 하지만 26가지의 여러 가지 만성 질환, 주로 이제 메타볼릭 디지즈에서 이런 엑서사이즈를 시켜봤더니 하이 도즈의 엑서사이즈가 훨씬 더 로우 도즈보다 훨씬 좋은 효과를 얻었다. 또 사실은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하이 도즈의 엑서사이즈를 하게 되면 자기가 훨씬 더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이콜로지컬하게 훨씬 베네핏이 있고 그래서 그런 임팩트가 여러 군데 미치기 때문에 하이 도즈, 하이 인텐시티의 엑서사이즈를 오히려 더 많이 하면 좋고 오히려 더 짧게 많이 못하면 짧게라도 이것이 좋다 하는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막연하게 하이 도즈, 로우 도즈를 우리가 구별하기가 어려우니까 뭐 이런 가이드라인을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엑서사이즈 타입이 유연성 기르는 거, 그 다음에 스트렝스닝, 그 다음에 인듀레이션을 기르는 이런 방법, 에어로빅 엑서사이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놓은 바가 있으니까 여러분 강의록에 표시가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환자한테 레코멘더를 할 수 있는 도구들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운동을 하는 게 좋으냐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하면 어떤 도즈 이상의 미니멀리스트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도즈 이상의 액티비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일정 수준 이상의 아메리칸 컬리지 오브 스포츠 메디슨의 그 가이드라인을 지키게 되면은 30% 이상의 머슬 게인이, 스트렝스의 게인이 있어져야지 증상이 개선이 된다는 것이고, 워킹은 워낙 많은 그 환자들이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또 지도를 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인텐시티에 대해서는 결정 짓기는 어렵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또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능하면 하이 인텐시티에서 그 엑서사이즈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 이거는 중증의 어드밴스된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에서도 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정기적인 인터벌로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dose intensity duration은 이 여러 그 전문학회 가이드라인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거, 또 여러분들 환자한테 좋은 거를 인디비주얼하게 공고를 해주는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